너희 집은 월세 잘 짰니? 체면 차리려면 제대로 준비해. 예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윤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죠. 청담동에 산다며 으스대던 사돈은 봉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영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월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을 준비하라는 모욕적인 요구를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과연 영희가 꺼낸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서는 엄마와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꼈어요. 발신자는 예비 시어머니 서진이었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윤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양,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네요. 민수 아버지와 얘기해 봤는데 예단은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윤서 양 어머니가 월세 사시는 분이라 어려우시겠지만 그 보증금이라도 빼서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윤서는 메시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떠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눈가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낮 2시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상견례는 처음부터 묘하게 불편했었죠. 서진은 윤서와 영희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로 온몸을 치장한 서진은 영희의 소박한 차림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미묘한 비웃음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서진이 영희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분들이 편하게 오시는 곳이죠.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자영업이시군요. 요즘 카페는 너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갤러리라서 격이 좀 다르긴 해도 말이에요. 그 순간 윤서는 엄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런 엄마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내내 서진은 청담동 생활을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만난 유명 화가 이야기, 다음 주에 열리는 VIP 전시회 이야기, 청담동 이웃들과의 모임 이야기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반면 영희는 조용히 경청만 했고 윤서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서 양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카페가 있는 동네에 사시나요? 서진이 또 물었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캐묻는 투였어요. 네, 카페 근처에 살고 있어요. 출퇴근이 편해서요. 아, 그럼 봉천동이겠네요? 거기 월세도 만만치 않다던데 카페 수입으로 버티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저 여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곁눈질로 봤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서진은 영희와 악수를 하면서도
손끝만 살짝 닿는 정도로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어하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그리고 윤서에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윤서 양. 그 잘 부탁해요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윤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예단을 하라는 이 문자 메시지가 바로 그 답이었던 거예요. 상견례가 끝난 후 호텔 로비에서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는 카페에 가봐야 해. 오늘 토요일이라 손님들 많을 거야. 너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엄마 괜찮아요?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 영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택시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엄마가 택시 안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 상처받았을 텐데 카페 일을 핑계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윤서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30분이나 걸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텅 빈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서진이 보낸 문자를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늘 그렇듯 성실하고 부지런한 엄마. 새벽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는 엄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월세 산다고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윤서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고 혼자 있으니 자꾸만 서진의 문자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윤서는 엄마가 일하는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토요일 오후라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영희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딸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윤서야, 왜 왔어?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 엄마 혼자 일하시는 게 걱정돼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빈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한산해진 카페에서 영희와 윤서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서야, 아까 그 문자. 엄마도 봤어.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가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민수가 엄마한테도 사과 문자를 보냈더라. 자기 엄마가 실례했다고. 그 문자 내용도 얘기해줬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런 집안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무슨 소리야? 민수는 좋은 사람이잖아. 부모가 그렇다고 자식까지 그런 건 아니야.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집값이나 통장 잔고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중요한 거지. 너무 상처받지 마. 엄마의 말에 윤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영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윤서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우린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밤 10시 카페 문을 닫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윤서는 엄마의 팔짱을 꼈어요.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럼. 엄마는 이런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집에 도착해서 영희가 늦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윤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윤서는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끼니를 먹었어요.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우리 딸이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서진의 거만한 표정,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게 죄인가요? 새벽 2시 윤서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간 되면 만나자.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일 꼭 만나자. 할 말이 많아. 민수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나 봅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민수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만약 민수마저 엄마 편을 든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충돌하며 윤서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윤서는 부은 눈을 감추려고 세수를 하러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출근해야 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선생님이 되어야 했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역시 엄마도 잠을 못 이룬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고 가야지. 엄마도 못 주무셨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영희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윤서는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그 맛에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꾹 참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카페 여세요? 그럼. 일요일이 더 바쁘잖아. 브런치 먹으러 오는 손님들 많거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평범한 아침 인사였지만 오늘따라 그 말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함께 이겨내자는 다짐까지요. 청담동 레지던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서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로비를 지나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눈빛이 따가웠지만 못 본 척하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3개월째 밀린 관리비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 있다는 걸 서진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 앞에서는 당당하게 청담동 주민인 척 행세했죠. 월세 보증금 2억에 월 500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임대료를 겨우 감당하면서도 마치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택시 불러요. 발레 파킹 맡긴 차는 나중에 찾아와요. 서진이 남편 재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발레 파킹에 맡긴 차도 없었어요. 상견례 장소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왔지만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것처럼 연출했던 겁니다. 재훈은 아내의 허영심에 진저리가 났지만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결혼 30년 동안 서진의 허세를 말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더 큰 싸움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청담동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월세도 밀리고 있으면서. 재훈이 중얼거렸지만 서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서진에게 청담동이라는 주소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늘 그렇듯 청담동 카페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지나가면서 마치 이 동네의 진짜 주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아까워서 그냥 윈도우 쇼핑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이서진 씨 아니세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레지던스에 사는 김 여사였어요. 진짜 건물주의자 청담동 터줏대감인 그녀 앞에서 서진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아, 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통 뵙기가 힘드네요. 저번에 우리 모임 나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 여사가 말하는 모임은 청담동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회비만 한 달에 50만 원. 서진은 처음 몇 번은 무리해서 참석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 그게 갤러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진을 훑어보고는 가버렸어요. 그 시선에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서진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관리비 독촉장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최종 경고장이었죠. 집에 들어서자 재훈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직한 지 6개월째. 겉으로는 투자 컨설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관리비 독촉장 또 왔어.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못 들은 척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카드 할부로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한도는 초과한 지 오래. 며칠 전에는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까지 왔었죠. 하지만 서진은 이 옷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갤러리 임대인이었어요.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월세 밀렸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청담동에 갤러리를 연다고 큰 소리쳤지만 개관 이후 제대로 된 전시 한 번 못했습니다. 유명 작가들은 서진의 갤러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신인 작가들조차 외면했어요. 엄마, 저녁 뭐해요?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서 사 먹어. 엄마 머리 아파. 또요? 요즘 맨날 사 먹는 것 같은데. 민수의 불평에 서진은 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마땅히 해먹을 게 없었어요. 장 보러 갈 돈도 아까웠습니다. 청담동 마트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진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 갤러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마치 오늘 찍은 것처럼 캡션을 달았죠. 오늘도 갤러리에서 바쁜 하루. 다음 전시 준비로 정신없네요. 청담동의 봄은 예술과 함께. 거짓말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이미 일주일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SNS 속 서진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팔로워들은 부러움의 댓글을 달았고 서진은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좋아요가 벌써 300개네. 서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윤서의 엄마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꼈지만 집에 돌아오니 자신의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청담동에 살잖아. 비록 월세지만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이미 여러 번 경고했으니까요. 월세를 3달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라고.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청담동을 떠나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데요? 뭐가 되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 청담동 산다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재훈의 말이 전곡을 찔렀지만 서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청담동이라는 주소를 잃으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사돈한테 창피해서 어떡해요. 이미 청담동 산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서진에게는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전부였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또다시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갤러리에 가는 척이라도 해야 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이서진 씨, 관리비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서진은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청담동 갤러리 대표고 성공한 사업가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갤러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집은 곧 쫓겨날 처지였으며 통장에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었죠.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돈한테 보낸 그 문자, 예단 얘기. 사실은 자신이 더 궁한 처지면서도 마치 여유가 있는 것처럼 군 것이 우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체면은 지켜야 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서진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오늘도 거짓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청담동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1인극처럼 말이죠. 청담동 뒷골목 번화한 대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이서진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화려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전시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갤러리에 오는 거였죠. 전기세를 아끼려고 일부러 문을 닫아두었지만 SNS에는 마치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입구에 쌓인 전단지와 우편물들이 떨어지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대부분 독촉장이었죠. 서진은 그것들을 발로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지난 전시 때 걸었던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무명 작가의 작품들이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작품을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서진은 모른 척 했습니다. 갤러리가 너무 썰렁해 보일까봐 일부러 그림들을 걸어둔 거였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각도를 잘 맞추면 마치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필터를 씌우고 밝기를 조절한 후 SNS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작가 발굴 중. 청담동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네요. 다음 전시가 기대됩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역시 서진 대표님, 안목이 남다르시네요. 청담동 갤러리 너무 부러워요.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표본이세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서진은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임대료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3천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처음 갤러리를 열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담동에 갤러리를 연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임대료는 살인적이었고 고객은 없었으며 유명 작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억지로 부탁해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SNS에는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이건 작년 아트페어에서 찍은 거네. 유명 화가 김화백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실 김화백은 서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팬이라고 하니까 인사치레로 사진을 찍어준 거였죠. 하지만 서진은 그 사진을 갤러리 입구에 크게 걸어두었어요. 마치 김화백이 이 갤러리의 후원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임대인이었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대표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석 달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이번 달 안에 못 내시면 정말 내보내야 합니다. 아, 그게 지금 큰 거래가 진행 중이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 소리도 이제 지겹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못 내시면 강제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갤러리를 잃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체면, 자존심까지 모두 무너질 거예요. 문득 며칠 전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윤서 엄마를 보며 느꼈던 우월감. 작은 카페나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우스웠어요. 적어도 그 카페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텐데 자신의 갤러리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서류들을 서랍에 숨겼어요. 민수야. 여기 웬일이니? 엄마가 갤러리에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썰렁해요? 손님도 없고. 민수는 텅 빈 갤러리를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오늘은 휴무일이야. 새로운 전시 준비 중이라서 잠시 쉬는 거지. 그래요? 근데 엄마 윤서한테 그런 문자 왜 보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뭐가 문제야? 결혼 준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보증금 빼서 예단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윤서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서진은 아들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상처?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가 누군데요?
엄마, 우리도 월세 살면서 관리비도 못 내고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실상은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그건 잠시 현금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야.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왜 맨날 거짓말을 해요? SNS에 올리는 것도 다 가짜잖아요. 이 갤러리도 망한 거나 다름없고. 민수의 직설적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앞에서조차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다 들통난 상태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윤선에 무시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너는 엄마 마음을 몰라. 청담동에 산다는 게,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게 엄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모른다고.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을 더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들통날 거예요. 민수가 나가고 난 후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갤러리는 더욱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가짜 삶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서진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갤러리를 나섰어요. 불을 끄니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잠그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다음 주까지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곳도 잃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청담동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허영심으로 가득한 껍데기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청담동 갤러리 대표잖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택시비를 아까워하면서도 지하철을 탈 수 없었던 자신. 체면 때문에 택시를 탔지만 카드가 결제될지도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또 다른 경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이었어요. 서진은 그것을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려한 청담동 레지던스의 주민이지만 실상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봉천동 골목 한편에 자리한 영희의 카페는 아침 6시가 되면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간판도 소박했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쉼터였어요. 영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콩을 갈고 빵을 진열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영희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1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해온 결과였죠. 하지만 영희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지겹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첫 손님은 늘 그렇듯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오는 길에 꼭 들르는 단골이었죠. 영희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그럼요. 영희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최고예요. 할아버지의 칭찬에 영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 카페의 커피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 내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왔어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로 카운터 앞이 북적였습니다. 영희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어요. 영희 씨,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어제 상견례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서진이 보낸 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영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조금 늦게 잤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영희는 카운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야. 손님들 좀 빠지면 먹으려고. 제가 지금 근처에 있는데 같이 먹어요. 김밥 사갈게요. 30분 후 윤서가 김밥을 들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모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윤서는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엄마가 그런 거 하나로 무너질 사람이니? 영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았다는 걸. 그저 딸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거라는 걸요. 오후가 되자 카페에는 주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영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공간이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즈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요. 맛있게 드셔서 기뻐요.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가 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 7시 퇴근길 직장인들이 또 한 번 몰려왔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커피 한 잔으로 달래려는 사람들이었죠. 영희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대리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여기 들르면 힘이 나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진하게 내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배려가 손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희의 카페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유였죠.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영희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매출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엄마, 문이 열리며 윤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일 끝났어?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엄마 혼자 마무리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착하고 성실한 딸. 그런 딸이 어제 받은 모욕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서야, 민수는 뭐라고 하니? 안 그래도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마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민수는 좋은 아이야. 부모가 그렇다고 자식까지 그런 건 아니니까. 영희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윤서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밤 10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윤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카페 일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윤서의 말에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이 일이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윤서가 있잖아.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카페에서 팔 케이크를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달걀을 풀고 버터를 녹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가서 쉬어.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하지만 윤서는 끝까지 엄마를 도왔습니다. 모녀가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은 정겹고 따뜻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삶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카페를 여는 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 그것이 영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영희는 믿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영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와서 손님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영희가 바라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월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예단을 준비하라는 그 모욕적인 요구가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끔씩 들려오는 뒤척이는 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로웠어요. 윤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영희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너도 못 잤구나. 앉아. 차 줄게. 영희가 윤서를 위해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모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람의 가치는 집값이나 통장 잔고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중요한 거지.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엄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도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런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게 월세 산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비아냥거림을 당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윤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윤서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런 일로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아서 오히려 좋은 거지. 영희는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윤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윤서가 휴대폰을 꺼내 민수가 보낸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민수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부모는 바꿀 수 없는 거야. 평생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영희의 질문에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아프지만 평생 모욕당하며 사는 것은 더 큰 고통일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모녀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들을까봐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부은 눈을 감추려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선생님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서 선생님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제 조금 늦게 잤어요. 윤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윤서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정말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 대신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윤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6시에 그 카페에서 만나자. 오후 수업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윤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동시에 이별을 고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윤서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문자를 보낼 줄은 정말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그런 민수가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요.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이야. 민수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민수 씨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변호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꼭 해결할게. 우리 사랑까지 포기하지는 말자. 민수의 간청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엄마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향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영희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윤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보였습니다. 왔어? 민수 만났니? 네, 만났어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영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만 봐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더라도 서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진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민수는 카페에서 윤서와 헤어진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레지던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엄마 서진이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아마 또 SNS에 거짓말을 올리고 있겠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진은 아들을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해. 지금 바빠. 엄마, 이게 바쁠 때예요? 윤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결혼 준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보증금 빼서 예단하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월세 산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평소 엄마의 허영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격이 있는데 내가 뭘 알아? 청담동에 사는 우리 집안이랑 봉천동 카페 주인이랑 어떻게 비교가 돼? 서진의 말에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월세 살면서 관리비도 못 내고 있으면서 무슨 격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나은데요? 갤러리도 망했고 아빠는 백수고 카드빚에 허덕이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을 무시해요? 민수의 직설적인 말에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자의 언성이 높아진 것을 듣고 나온 거였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런 싸움이 이제는 지겹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윤선의 집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훈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벌인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단은 기본 아니에요? 서진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의 이런 태도가 언젠가는 큰 화를 불러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직접 사과해라. 엄마는 안 바뀔 거야. 재훈의 체념 섞인 말에 민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마저 포기한 상태라니. 이런 가정에 윤서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독설과 무시를 견뎌야 하는 삶을 윤서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윤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윤서에게 문자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를 설득해야 해. 아니면 민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엄마와 연을 끊고 윤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엄마가 문제가 많아도 결국은 가족이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엄마의 허영심을 지적하는 소리, 엄마가 체면을 운운하며 반박하는 소리.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부모님은 싸움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윤선의 집에 가서 사과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왜 윤서가 울어야 해요? 왜 윤서 어머니가 상처받아야 하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쪽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야.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서진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훈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과연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문이 열리고 영희가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민수 씨,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그런 민수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영희의 말에 민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윤서가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여긴 어떻게? 윤서야,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윤서를 사랑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민수 씨,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평생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윤서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엄마를 설득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꼭 윤서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윤서가 평생 상처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희의 담담하지만 단호한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는 변하지 않을 거고 윤서는 계속 상처받을 거라는 것.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견례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을 골라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했죠. 휴대폰을 들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진 씨죠? 저 윤서 엄마 최영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제 카페로 오시면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법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가 가득했어요. 초라한 동네 카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죠. 앉으세요. 커피는 뭘로 드릴까요? 영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요. 진하지 않게. 영희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듯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것은 정인자산관리법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대표이사 최영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소유 부동산 목록에는 봉천동 일대의 상가 건물 3채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거기 나온 건물들이 제 소유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위조할 수 없는 관인이 찍혀 있었고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어떻게? 카페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지, 카페만 운영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제 재산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건물주였다니. 그것도 여러 채를 소유한 자산가였다니.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이 동네가 재개발될 때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했죠. 카페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거든요. 서진은 커피잔을 들여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월세 산다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보증금 빼서 예단하라고 모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숨기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품격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조용히 살아요.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SNS에 자랑하고 청담동 산다고 우쭐대며 살았는데 정작 진짜 부자는 소박하게 동네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윤서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딸은 몰라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저처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영희의 대답에 서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에게조차 숨길 정도로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신은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고를 본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십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임대 수익과 예금 이자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웬만한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 많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저축해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없는 돈에도 명품을 사고 카드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수십억을 가지고도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윤서가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그런 이유로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할 말은 다 한 듯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짜 품격은 통장 잔고나 사는 동네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부디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가 카운터로 돌아가자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거짓이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영희가 불렀어요.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그리고 이 일은 윤서와 민수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이들이 돈 때문에 결정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서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수십억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허영심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품격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희는 서진이 카페를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2010년 봉천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윤서는 그때 14살 중학생이었죠.
재개발 보상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자고 했지만 영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건물을 사는 게 어때요? 월세 수입이 있으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봉천동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었죠. 월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영희는 그 돈을 모아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차례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영희와 윤서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죠. 영희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정인자산관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부자예요? 당시 20살이던 윤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었죠.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풍요로워야 진짜 부자인 거지. 영희는 윤서에게 건물 소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윤서는 엄마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믿고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해결했고 졸업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영희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검소한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그 돈으로 조용히 기부를 했습니다.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냈죠. 하지만 모두 익명으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서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퇴근 후에 엄마를 도우러 온 거였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럭저럭. 너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그래.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윤서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민수와의 일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진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윤서가 돈 때문에 결정을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서야, 엄마가 만약 부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의외의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인걸. 윤서의 대답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을 제대로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아이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민수 집안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떳떳하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어요. 윤서의 말에 영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이렇게 바르고 고든 아이로 자라준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어요. 밤 10시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건물 등기권리증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는 윤서에게도 알려야 할 텐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때 말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영희는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오늘도 임대료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돈의 대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했어요. 이번 달에도 1,000만 원을 장학재단에, 500만 원을 보육원에, 300만 원을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야. 필요한 곳에 쓰이면 그게 진짜 가치지.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윤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일요일인데 어디 갈까요? 날씨 좋다던데. 글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그럼 한강공원 어때요?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거예요. 윤서의 제안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도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김밥을 먹는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그것이 영희가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레지던스에서는 서진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보여준 서류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수십억의 자산, 매달 3천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 그런데도 작은 카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돈이면 청담동에 빌딩을 살 수도 있을 텐데. 서진은 영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허영심 가득한 삶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고 진짜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희와 윤서는 약속대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밥과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윤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딸에게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말이죠. 영희와의 만남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청담동 갤러리는 결국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폐업 조치를 당했습니다. 집행관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던 날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청담동 레지던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6개월째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죠. 서진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 예고장이 날아오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이사 가야 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재훈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어요. 청담동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부동산을 통해 겨우 구한 곳은 관악구 봉천동의 반지하 투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나마도 재훈이 어렵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이사 가는 날 서진은 청담동 레지던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화려했던 로비,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 넓은 거실,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었어요. 이삿짐 트럭에는 실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은 대부분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썼고 가구도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처분했어요. 남은 건 생활 필수품과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현실을 실감했어요. 좁고 어두운 현관, 낮은 천장, 습한 냄새.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야경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엄마, 여기서 정말 살아야 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대신 대답했죠.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 해. 다시 일어서면 나가는 거야. 하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게 가능할까요? 서진은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갤러리도, 청담동 집도, 체면도, 자존심도. 첫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발소리,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의 TV 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습기.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영희 씨는 수십억이 있어도 검소하게 사는데 나는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렸구나. 서진은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봉천동의 작은 카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딸과 소박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진짜 삶이었는데 자신은 가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청담동에서는 백화점이나 고급마트만 갔는데 이제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어요. 파는 아주머니가 1,000원을 깎아주자 서진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새로 이사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아이고, 반지하는 습해서 힘드실 텐데. 제습기 꼭 틀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곰팡이 생겨요. 이웃의 친절한 조언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청담동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윤서랑 헤어졌어요. 서진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윤서가 더 이상은 못하겠대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다 알아요. 엄마가 보낸 그 문자 때문이라는 거.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사랑마저 망가뜨렸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서진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엄마가 사과를 하다니. 엄마가 너무 허영심이 많았어. 없으면서 있는 척,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 그러다가 정작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네. 서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들의 위로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허영의 성이 무너지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동네 마트에서 캐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의 아르바이트였지만 생애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서진은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맛있네. 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오랜만에 웃었어요. 비록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이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영희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영희가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서진을 보고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 삶을 살았네요. 서진의 고백에 영희는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정직한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초라하게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일상의 한 풍경으로 보였어요. 화려함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영희와 윤서는 카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 모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민수 씨랑 헤어진 거 후회 안 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잘 결정했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영희의 위로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편안해 보인다고 할까? 윤서의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에게 진실을 밝힌 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편한 거야. 돈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고,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영희의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엄마는 누구보다 품격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애 씨,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네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영희가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동안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 중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영희와 윤서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무지개 봐요. 예쁘다. 그러네. 비가 온 후에 뜨는 무지개가 더 아름다운 법이야. 영희의 말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후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모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상이었습니다.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우리 딸이 맛있게 먹어주니 엄마도 기뻐.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도착한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2천만 원을 여러 곳에 기부했죠. 보육원, 장학재단, 독거노인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도서관까지. 이렇게 쓰이는 게 돈의 진짜 가치야.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영희님. 봉천동 도서관 관장입니다. 매달 익명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이 최영희님이시죠?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익명으로 한 기부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좀 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덕분에 아이들이 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영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관장의 감사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한편 봉천동 반지하에서는 서진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가족의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청담동에서는 설거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서진은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보, 내일 면접 있다고 했지? 재훈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빵집에서 판매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갤러리 대표에서 빵집 판매원이 되는 것.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어요. 응, 열심히 해볼게. 잘할 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남편의 격려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영의 껍질을 벗어던지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첫 손님은 역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영희 씨, 어제 무지개 봤어요? 네, 정말 예뻤어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더 아름답죠. 힘든 일 후에 오는 행복이 더 소중한 것처럼. 할아버지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윤서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수 교사상을 받게 됐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이런 소소한 기쁨이 더 값진 것이었어요. 딸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영희는 카페 한쪽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욕심 없이 필요한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영희가 추구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돈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야.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천동의 저녁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일상. 그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윤서가 카페 정리를 도우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엄마도 그래. 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로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부자이고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와 윤서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돈도 명예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고 진짜 품격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희와 서진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허영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 피어나는 겸손의 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네요. 청담동의 화려함보다 봉천동의 소박함이 더 빛나는 이유는 그곳에 진실된 삶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